안녕하세요. 네, 2015년 최신 기출문제 풀이 2014년 10월 11일 날에 실시한 기출문제 풀이 진행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20번까지 했죠. 오늘은 21번부터 40번까지 2강 진행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달걀에 대해서 나왔네요. 달걀의 보존 방법 중 품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예, 달걀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달걀의 껍질에는 1만여 개의 숨구멍이 있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걀의 그 둥근 부분에 보면 기실이라고 있어요. 그건 공기 구멍이 있는 그 방인데요. 그게 이제 위로 있을 때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할 때 항상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보관해 주시면 좀 더 신선한 그 달걀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 보관을 했는데 이제 오래 보관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란을 삶아보면 그 기실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호흡을 많이 해서 그 구멍이 커지는 거죠. 점점 그 호흡 양이 많아지면서 그 달걀이 점점 신선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달걀을 깨뜨려 봤을 때 그 남백이 서로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그 남백의 높이라던가 그런 걸로 또 그 달걀의 보존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남백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신선한 달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난황막이라 그래서요, 난자를 붙들고 있는 그 하얀색 끈, 알끈이라고 하시죠.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약화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수분이 증발되고요. 호흡을 하는 그런 달걀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돼서 점점 기실이 커진다. 그러면 달걀이 오래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농후남백의 수양화, 이거는 정말 물처럼 딱 깨뜨렸을 때 후루룩 흐르는 게, 그게 오래된 달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난황막이 약화되어서 알끈이 점점 잡고 있는 게 점점 느슨해져서 이렇게 흔들어 보았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은 오래된 계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도의 감소, 이거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유지 중에 존재하는 유리수상기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은, 네, 유지는 기름이죠. 기름이 그 산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아세틸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세틸가가 높으면 그 유지가 산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름이 되고요. 아세틸가가 낮으면 신선한 기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유리 수산기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세틸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23번 생선의 자가 소화 원인은, 자가 소화라는 게 뭘까요? 예, 동물이나 생선이나 어류나 그런 것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네, 사후경직이 일어납니다. 사후경직이 일어났을 때 사후경직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뒤에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백질 분해 효소인 효소가 나와서 그걸 젖산으로 바꿔주는데, 그때를 숙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숙성. 육류일 때는 이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것들은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대개는 일주일도 될 수 있고요. 하루 이틀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닭이나 그런 것들, 조그만 가금류 같은 경우는 잡고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그 숙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선이죠.
생선도 역시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자가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선의 그 자가 소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효소 때문에 자가 소화가 일어나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사후 경직되면서 바로 먹어야지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자가 소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세균이 작용하고 질소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미 부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자가소화 원인과 또 부패의 원인과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가소화는 그 단백질 안에 생선의 그 살 안에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자가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볼게요. 식품의 대표적인 맛 성분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포도는 맛 성분을 주석산이라고 합니다. 감귤은 구연산, 사과는 사과산. 다들 먹으면 어때요? 시큼시큼한 것들이 들어있죠. 이게 각각의 이름이에요. 주석산, 구연산, 사과산. 요구르트는 아니죠. 이 호박산은 뭐냐면 호박이 들어있는 산이 아니고 조개류에 들어있는 맛성분을 호박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4번, 25번. 육류의 연화작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육류의 연화작용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일즙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불고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배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배에는 프로테아닌이라는 그 연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과일에는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연화작용을 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파파야, 파인애플, 레닌, 무화과. 여기 세 개는 다 과일이죠. 파파야에 들어있는 연화 효소는 파파인입니다. 파파인.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브로말린이라는 효소가 들어있고요.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연화작용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레닌은 뭘까요? 레닌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입니다. 즉 우유에다가 이 레닌을 넣으면 치즈가 되죠. 치즈. 단백질 응고 효소입니다. 자, 좀 다르죠? 육류의 연화작용하고. 자, 답은 3번 되시겠고요. 26번 보실게요. 강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강화식품에 대한 그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강화식품은 식품에 원래 좀 적게 들어있는 것을 더 추가로 넣는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식품의 가공 중에,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 원래 현미에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도정을 해서 깎아내다 보면 그 쌀에 붙어 있는 비타민 B2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럴 때 비타민 B2 이런 거를 집어넣었을 때 강화 식품이다. 비타민 B2 첨가 강화 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강화 식품의 하나입니다. 또 그 강화 영양소로 비타민 A나 비타민 B1이나 또 칼슘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죠. 우유 같은 거 살균할 때 이제 우유를 할 때 이제 칼슘 같은 걸 강화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첨가해서 할 때도 강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번, 이게 답인데요. 알파화 쌀은 대표적인 강화식품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파화라는 건 뭘까요? 쌀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했을 때 이게 알파화, 즉 호화되는 거를,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어떤
호화나 노화나 이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이 강화식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자, 알카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알카리성 식품, 산성 식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육류, 곡류, 어류 같은 경우는 네, 알카리성이 아닌 산성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의 대표적인 식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27번. 다당류와 거리가 먼 것. 다당류. 다당류 하면 뭐를 생각하시나요? 당류 중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젤라틴, 글리코겐, 펙틴, 글루코만난. 여기 글리코겐은 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남은 그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간으로 옮겨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얘도 다당류 중에 하나입니다. 펙틴은 다당류 중에 하나로 그 잼이나 머멀레이드를 할 때 쓰는 그런 다당류 중에 하나고요. 글루코만난 이것도 다당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젤라틴은 뭘까요? 젤라틴은 다당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콜라겐 즉 그 동물 돼지 껍질 같은 그런 거를 푹 끓이면 어때요? 이제 그 물이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물이 가열해서 푹 고았을 때 나오는 게 젤라틴입니다. 즉 영양소는 별로 없으면서 어떤 것을 응집되게 하고 또 젤리나 그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데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즉 불완전 단백질이다. 다당류하고는 상관없는 불완전 단백질이 젤라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젤라틴하고 한전하고 구분을 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풀었고요. 29번. 자,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 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1.5일 때 상대 습도는 구하는 겁니다. 자, 상대 습도 RH는 순수한 물의 기압분의 순수한 물의 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곱하기 100 하면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물의 기압이 얼마일까요? 1.5라고 나오죠. 분의 0.75 곱하기 100 하면 네, 답이 나옵니다. 즉 50 되겠죠. 2번 되겠습니다. 29번 풀었고요. 30번. 자,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효소에 의한 갈변.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과를 깎았어요. 사과를 깎던지 껍질을 깎던지 자르던지 그러면 어때요? 공기 중에서 얘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거를 효소에 의한 갈변으로 해요. 즉 식물체에 어떤 상처를 내면 상처를 통해서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산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효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하는 현상.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갈변하는 현상을 그 효소에 의한 갈변이라고 합니다. 이 갈변이 잘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진을 첨가한다던가 산소 접촉을 많게 한다던가 이온을 첨가, 즉 뭐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금속으로 깎으면 훨씬 더 빨리 이런 갈변 현상이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질 첨가, 산소 접촉, 금속이온 첨가, 이거는 이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억제하는 방법은 환원성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식품 조직 속에 있는 산소를 급속히 이제 환원시켜서 환원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갈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풀었고요. 31번.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콩 단백질의 어떠한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네, 두부 만들 때 어때요? 예, 두부를 갈아서 그거를 끓여서 짜면은 이제 그게 비지가 되고 그 물이 나오는 거에다가 뭐를 첨가하죠. 즉 우리가 말하는 간수라고도 하고 간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화학품으로 또 염화 마그네슘이나 영합 칼슘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거는 무기염류에 의한 변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식품위생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네,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주방 냄비를 세척 후 열 처리를 해둔다. 네, 주방의 천정 바닥, 벽면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그래야 되겠죠. 나무 도마는 사용 후 깨끗이 하고 일광 소독을 하도록 한다. 그렇죠. 네. 딥프라이어의 경우 기름은 매주 뽑아 걸러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예, 이거는 약간 혼돈이 되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매주 뽑아내요. 걸른다는 말을 하죠. 매주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 딥프라이,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넣고 튀김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튀김을 할 때 튀김 그 재료에서 많은 그 찌꺼기들이 떨어지죠. 이거는 매주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기름이 훨씬 더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한번 하고 나서 완전히 걸러서 그 기름을 깨끗하게 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말은 이게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볼게요. 구매한 식품의 재고 관리 시 적용되는 방법 중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자, 최근에 구입한 식품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 이거는 먼저 입고한 것을 먼저 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후임선출법, 이거는 늦게 입고한 물건을 먼저 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말 그대로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34번 볼게요. 소금의 종류 중 불순물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가정에서 배추를 절이거나 또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거, 이건 너무나 잘 알죠. 호렴이라고 합니다. 호렴. 즉 그 굵은 소금, 그거를 호렴이라고 말을 해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5,000원이 메뉴의 식재료비가 2,000원일 때 이 메뉴의 식재료 비율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재료 비율을 찾는 거예요. 5,000원일 때 2,000원이면 생각이 어때요? 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산해 볼게요. 자, 5,000원일 때 100을 봅니다. 자, 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2,000원일 때가 재료비가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000x는 5,000x는 2 000 세 개하고 00 이렇게 되겠죠. 20만 원. x는 5,000분의 20만 원. 자, 3개 빼면 5분의 200 하니까 얼마가 되죠? 200 나누기 5 하면은 40 되겠죠. 네, 답은 40%. 네, 40%가 식재료비네요. 다음 36번 젤라틴. 좀 전에 잠깐 나왔었죠. 젤라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것. 과일 젤리나 양갱의 제조에 이용한다. 과일 젤리일 때는 한천으로도 쓰고 또 젤라틴으로도 써요. 그러나 양갱은 보통 한천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려서
예, 이거는 양갱이 아닌 한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해조류로부터 얻는 다당류래요. 이것도 한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내용이고요. 산을 아무리 첨가해도 젤 강도가 저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네, 이것도 역시 한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3에서 10도씨에서 젤화가 되면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양갱 같은 경우는 조금 뜨거울 때 한 30도에서 그 젤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7번. 김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예, 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붉은색으로 변한 김은 불에 구우면 녹색으로 변한다. 녹색으로 변하나요? 안 그렇죠. 건조김은 조미김보다 지질 함량이 높다. 조미김일 때 어때요? 조미김이라는 건 뭐예요? 기름을 발라서 소금을 뿌려서 놓은 게 조미김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름을 뿌렸으니까 이거는 반대겠죠. 조미김이 훨씬 지질 함량이 높겠죠. 네, 김은 칼슘, 철, 칼륨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이다. 해조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알카리 식품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김의 감칠맛은 단맛과 지미를 가진 시스테인, 만니트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네. 38번 볼게요. 물품의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직기류. 물품의 검수가 뭘까요? 검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문을 했잖아요. 이제 식당에서 오늘 뭐뭐뭐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했을 때 그쪽에서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냉동식품은 냉동으로 와야 되고 냉장식품은 냉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저울에 맞게, 그러니까 시킨 만큼 100g을 시켰는지 200g을 시켰는지 그게 검수가 돼야 되고요. 또 온도가 맞게 왔는지 안 맞는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울과 온도계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39번. 노화가 잘 일어나는 전분은 다음 중 어느 성분이 함량이 높은가?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분은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찰현미, 찰옥수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100%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밀로펙틴은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전분 중에 있는 이 아밀로스 때문에 노화나 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0번. 습열 조리법이 아닌 것. 습열이라는 것은 물을 넣어서 조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설렁탕, 갈비찜, 불고기, 버섯전, 골. 네, 여기서 물이 제일 안 들어가는 거. 예, 불고기 되겠죠. 불고기 할 때 물을 집어넣지는 않죠. 물론 뭐 간장이나 양념은 들어가지만 아예 습기를 넣어서 조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강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